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유영석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종양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온콜로지도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대학병 치료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암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가 거의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과의 전쟁에서 현대의학은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병원 암 치료가 발전 단계에 있는 미완성 치료입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미완성 치료를 쳐다보고 거기에 올인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안 해주니까 환자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논리예요. 큰 그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환우분들께서 대학병원을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녹즙 먹지 마세요. 건강식품 먹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 낫을 수 있습니까? 낫지는 못합니다. 항암 맞읍시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온열 치료 받으면 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면역세포 해도 됩니까? 그거 증명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대학병원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현대의학을 좀 맹렬하게 한번 까보고 우리가 이제 현실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신문 기사들이죠. 이제 많이 나옵니다. 5년 초과 생존율이 10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봐보면 이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한 54%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지금은 70.6%다. 뭐 이제 이게 이제 항상 내세우고 있는 자랑거리죠.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자료고, 미국도 역시 1975년에는 50%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0년에 70%를 육박하지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어디에 내놔도 믿지질 않습니다. 영국 자료인데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10년 암 환자 생존율을 봤는데 조금 오래 됐죠. 2011년, 2012년 사이에 50%, 과거에서는 24%에서 50%까지 올라왔더라. 그런데 이건 전체 암이에요. 그런데 암 개개를 따지니까 뇌암은 6%에서 14%밖에 안 되고 식도암은 12%, 폐암은 5%, 췌장암은 1%더라. 그러니까 장기의 암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못 미치는 암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병기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병기별로 사실 이 병기별로 이렇게 낸 통계가 별로 없어요. 마침 세브란스에서 잘 해줘서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암이 있고 1기, 2기, 3기, 4기인데 갑상선 빼놓고는 4기 되면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70%라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일부 암에 국한이 되고 초기 암에 국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혹평을 하는 사람은 이 치료 성적의 향상이 주로
초기 암 환자 성적이 향상이 됐고 진행암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 6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비를 쓰고 했는 게 고작 뭐 5%, 10%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암 치료 성적이 증가된 게 아니라 치료 기술 발전보다는 진단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암 진단이, 조기 암 진단이 잘 되고 수술 기술이 발달되고 사람의 간호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아진 거지 실제로 의학이 그렇게까지 기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제 혹평하지요. 그 이제 우리 뭐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가 뭐 수술, 방사선, 뭐 항암, 뭐 이거 다 알죠. 근데 이제 항암 화학요법에는 이제 요즘 이제 표적 치료제, 이제 미역 항암제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나 방사선 그건 한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거의 대부분이 항암 화학요법의 암 치료가 거의 뭐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항암 화학요법의 성적을 한 번 더 평가해 보는데 뭐 주로 이제 연구 논문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대장암 3기 환자의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을 해서 과연 환자가 얼마나 덕을 보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캐나다 온타리오 캔서 레지스터리, 우리나라 이제 암 등록 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 등록된 대장암 환자 중에 3기 진단 후에 수술 받았던 환자 2,8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2,800명의 치료 경과를 통계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66%고 나머지 사람은 뭐 어떤 이유로 간에 치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두 그룹의 생존율이 어떠냐를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주로 투여받은 항암 종류는 뭐 5-FU 단독, 그 다음 카페시타민, 이게 지금 젤로다죠. 그 다음에 뭐 폴폭스, 폴피리, 대장암 환자분들은 뭐 아주 잘하는 표준 치료들입니다. 이런저런 뭐 논문에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룹 간에 다 조정하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10년 그러니까 8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수술 단독 대장암 3기 환자가 수술 단독으로 8년 생존이 거의 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8년이면 뭐 거의 완치라고 대장암 경우에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술 단독으로 40%는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거기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했는데 그 보조 항암제를 했는 그룹에서 생존율이 53%입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13% 더 보자고 그 고생하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이제 완치율도 있지만 이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2년, 이건 통계적으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분석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 2년 수술만 했는 사람의 발생률 시점하고 그 다음에 그 퍼센트를 항암 그룹하고 보면 한 1년 정도 덕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재발의 시기를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사람에 따라서 늦출 수 있다.
항암을 하지 않은 것보다.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2001년 나온 논문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했는 이런 논문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장암 2기, 3기 하고 직장암 환자를 거의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외 제도적으로 국립 야외 프로젝트로 실제로 항암이 어느 정도 덕을 볼 거냐를 분류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으로 수술 후 항암 1년 동안 하는 거 그룹하고 수술 단독 그룹하고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법은 5FU 5일 4주마다 1년간 지속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대장암 2기인 경우에 수술 단독 그룹의 6년 생존율이 70%입니다. 그런데 항암을 하면 78%입니다. 겨우 8% 덕봅니다. 물론 이제 재발을 해도 재발의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1년 항암제 맞고 8% 덕보는 겁니다. 3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44%에서 56%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직장암 환자는 보조 항암을 했는 그룹하고 수술만 했는 그룹에 큰 덕이 없더라. 생존율에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 식도암. 그러니까 이제 식도 중에 하부 식도니까 거의 위암 환자를 주로 했는 거고, 보조항암 치료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고, 이건 2006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인데, 여기서 역시 수술 가능한 위 혹은 하부 식도암 환자 5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분류를 해서 항암 치료 그룹, 그 다음에 수술 단독 그룹 이렇게 했는데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3사이클, 수술하고 난 다음에 3사이클, 거의 한 6개월 정도 항암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5년 생존율이 수술 단독으로 하면 23%, 항암제를 쓰면 36%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야, 항암제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한 항암제 맞으면 생존율이 한 이만큼은 올라와야 만족을 할 텐데 겨우 요거란 말이죠. 실제로 항암하면서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그래서 항암화학요법의 평가는 항암제 효과가 기대 이하더라. 그리고 항암제만으로는 암을 완치할 수가 없고 그저 수명 연장 효과는 있고 재발의 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은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부정적인 항암제를 치료했는 그룹이 생존이 더 나쁘다는 증거는 그런 논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항암제가 고생은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덕을 봅니다. 그래서 그저 논문 지금 제가 찾아서 분석한 거는 거의 대부분 뭐 소화기 암이지만 거의 모든 장기에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이 주는 효과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항암제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결국은 이 항암제라는 것이 항암제가 아니죠. 항암제는
항암제라면 암세포를 없애는 약인데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생겨난 세포입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이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거의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백질 발현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냐?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좀 빨리 분열한다 이거죠. 이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선택한 항암제라는 약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맹점은 미세암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표준 치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주면 당연히 항암제에 반응하는 세포도 있겠지만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가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덩어리 안에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암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CT에서 암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면 1입방센티미터, 그러니까 작은 콩알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암세포의 숫자가 10억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개가 돼야 우리가 비로소 암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그러면 그 10억 개가 다 똑같은 놈이냐? 그러면 참 쉽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약이 됐든 저런 약이 됐든 주면 왕창 죽든지 안 죽든지인데 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사람이라는 동물이 삽니다. 그런데 동물에는 검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중에는 또 그냥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동일한 조상에서 발생된 암이지만 10억 개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가 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잘 듣는 게 있는데 항암제 반응하는 세포, 반응하지 않는 항암제는 항암제가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라고 그랬어요. 항암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주로 내성암세포, 처음부터 독한 놈,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 이거는 벌통으로 말하면 여왕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왕벌 같은 거는 이게 항암제가 듣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면, 이 안에 있는 놈들이 다 똑같이 빨리빨리 자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세포는 빨리 자라고 어떤 애들은 쉬고 있고 어떤 애들은 야에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세 환경 상황에 따라서 저산소 세포,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서 생존하고 있는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는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그렇지 않는 세포보다 100배 정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암제는 암약이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암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에 우리 반응하기 위한 조건은 한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항암제 우선 듣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 세포도 세포 분열중이어야 되고, 감수성이 있는 세포라도 저산소중에 들어가 있으면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성 얘기를 합시다. 우리 이제 되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는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 5사이클, 6사이클 가고 검사해 보니까는 별로 안 줄었네요. 한 3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하고 또 찍으니까 좀 커졌네요.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 바꿉시다. 뭐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죠. 그래 이제 약 몇 번 바꾸다가 그 다음에는 쓸 약이 없습니다죠. 근데 실제로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암 안에는 감수성이 있는 순한 놈도 있고 독한 놈도 있죠. 다양한 세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쓰면 A라는 항암제를 쓰니까 붉은 놈이 왕창 죽었어요. 확 줄었어.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계속 쓰니까 붉은 놈인데 죽지 않는 노란 놈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내성 생겼네요. 약을 바꿔서 B라는 프로토콜을 썼습니다. 잘 죽는 듯 하지만 초록색인 놈들은 내성이 있어서 이 초록색 놈들은 처음부터 독한 놈이에요. 약 이것저것 바꿔도 안 되는데 옆에 놈들 다 죽으니까 살 공간이 확보가 돼서 빨리빨리 자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저산소 세포 얘기인데, 이 실제로 이제 암을 보면 이제 암의 이제 구조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혈관 구조는 굉장히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미리부터 딱 돼서 어느 한쪽도 혈관 바깥쪽에 어느 한쪽도 산소가 모자라는 데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암 속에 있는 혈관은 이게 급하게 크고 원래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조된 그런 혈관들이라서 이게 뭐 지멋대로입니다. 막힌 데도 있고 서로 통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필연적으로 산소가 잘 가지 않는 영양 결핍이 가는 그런 저산소 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암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이런 나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할 때는 뭐 이런 조건을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는 암세포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대학은 항암 만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고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암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세암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암이 어떤 식으로 크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이제 세포 하나부터 생기죠. 생겨서 한 수개월 정도 되면 한 50만 개 세포 정도까지는 혼자서 그럭저럭 잘 자랍니다. 근데 여기 한 19번 세포 분열을 하면 한 50만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맥시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래 있는데 혈관 근처에 이렇게 작은 놈들도 살기 위해서 작은 암이, 티끌 같은 암이 움직여서 혈관 근처로 갑니다. 살기 좋은 곳 찾아서 이주를 합니다. 이주에 성공해서 그 옆에, 혈관 옆에 붙은 기까지가 이제 한 19번에서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아무리 옆에 붙어 있어도 한 50만 인구가 되면 혈관 옆에서 흘러나오는 걸로는 배가 고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한 3번, 21번 세포 분열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년 내지 한 10년 걸립니다. 이 사이에 수많은 난관이 있죠. 면역세포가 공격하기도 하고, 뭐 환자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고사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잠복 기간을 가집니다. 이게 한 200만 개. 이 입방 밀리미터니까 깨알 만한, 좁쌀알 만한 정도 크기의 암이까지는 억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관이 만들어지면 옆에 있는 혈관에서 자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실핏줄이 만들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엔지오제닉 스위치,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면 그 얘기는 뭐가 하면 이 암들은, 이 깨알 같은 암들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순간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오면 자기들이 이제는 때가 왔어. 이러면 그 옆에 있는 혈관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나 혈관 만들어줘. 그러면 혈관을 만들어줘서 만들면 여기서부터는 폭발적인 속도로 커집니다. 이 엔지오제닉 스위치, 이게 이제 암은 암인데 병이 아닌 암이죠. 이거는 병을 일으키는 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의 행군에 배가 골고 골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런 암들이 혈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때는 왔다 싶어서 이때부터 전이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암의 발생 과정이에요.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혈관 속으로 잠복하고 있던, 굶주렸던 암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커서 30번 세포 분절하면 우리가 이게 1입방 센티미터, 콩알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에요. 이거는 깜깜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대학병원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혈관 신생 스위치가 켜지는 거는 결국은 내 몸 컨디션이죠.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사기의 병이 발견되는 환우들 거의 90% 이상이 암이 발병되기 한 1년 사이에 정말 극심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물어보면 거의 왜? 그러니까는 거기서 혈관 스위치가 켜지니까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다. 과로가 엄청 했다.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런 암 씨앗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게 혈관 신생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게 만성염증이에요. 그런 게 생기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식간에 전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 전이 되는 세포들은 아주 단세포들이지만 이게 다시 커가는 데는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숏컷으로 가서 몇 달 안 걸려서 와장창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대학병원 암치료 그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다 버려야지. 그 지금 상당히 이제 이 병원에서 비관적인 얘기를 들으면 많은 환우분들께서는 대학병 치료 저리밖에 안 되는데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학병원 치료를 버려 마라. 버리는 건 바보짓이죠. 왜? 우리 욕심에는 반도 안 차죠.
그러나 현존하는 치료 중에 객관적으로 또 오래 또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치료는 대학병원 표준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그럼 대학병원 치료 없애고 자연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까? 물론 나을 수 있습니다. 산으로 가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그런 유혹을 느끼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또 복권 타서 거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어려워서 주머니에 있는 비상금 꺼내서 로또 복권 살 수 있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는 야, 저 편하게 팔자 고친 사람이 있네. 저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집 팔고 몸 팔아서 전 재산 팔아서 로또 복권 사면 그거는 쪽박차는 지름길이죠. 확률의 문제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돼서 거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길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병원 치료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때는 대학병원 치료 효과를 방해하면 물론 안 되죠. 그 다음에 대학병원 치료가 우리가 한계에 도달할 정도까지 힘든 그런 공격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공격적인 치료를 더 얹으면 내가 못 견디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증명되지 않는 치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된 치료를 찾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거를, 있는 거를 요거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여서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가 미완성 치료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플러스 알파에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 치료 효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현명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지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인류가, 사람이 가진 게 지혜잖아요. 지혜의 답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주로 그래서 항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보조 치료들. 이거 저를 주로 이제 상담할 때 주로 쓰는 표입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표준 암 치료, 이 대학병원 치료 얘기입니다. 비표준 암 치료. 이거는 식약청에서 암 치료 효과가 인정이 되어 있지만 비급여로 되어 있는 치료입니다. 그 실제로 이게 가장 그 나름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죠. 그래서 온열 치료, 뭐 미슬토 주사, 뭐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비타민, 뭐 그 다음 자닥신 면역 보충하는 거, 이런 것이 거의 뭐 하는 대로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 면역 치료가 우리 오늘의 이제 토픽이죠.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면역 증강시키는 방법들이 미슬토, 자닥신, 뭐 생활치료 이런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 면역세포, 암 백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저는 뭐 면역세포나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주 중도 깊이는 없지만 그러나 면역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보통 이제 하면 상당히 이제 환자분들이 암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거다. 인터넷에 다 그래 나옵니다. 그 인터넷 박사들은 지로는 암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니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항암제를 주사하면 그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인터넷 박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의 80% 이상의 암 환자분들은 면역 기능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노?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내가 왜 면역 기능이 떨어졌냐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못 없애고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작동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오작동에는 물론 면역세포가 암세포의 식별하는 그 기능이 좀 부족해서 암을 제대로 못 알아봐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세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면역 회피 기능을 합니다. 아주 변장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군인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게 변장을 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식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적을 식별하지 못하는 바보 군인이 100만 있는 거하고 적을 잘 알아보는 정예 군인 20만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미세 환경입니다. 암 미세 환경인데 실제로 이제 암이 이제 그냥 암 덩어리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암이 있으면 이 주변에 이 암세포만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변에는 정상세포, 정상 조직의 세포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 뭐 그다음 콜라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미세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이 암세포들이 활동을 더하고 덜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 암세포, 암을 자세히 분석을 하니까 이 암 안에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암이고 빨리 크는 암일수록 면역세포가 더 많이 들어와 있더라. 야, 이게 뭐, 우리 면역이 암을 이렇게 공격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 그 중에서도 레귤레이터리 T셀을 조절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가령 상처가 났습니다. 이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려면은 면역세포가 다 모여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큼 끝났습니다. 이제 뭐 세균도 다 없애고 이렇게 다 됐는데 계속 공격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충분해. 상황 끝. 동작 그만. 원위치. 이제 너 다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면역세포도 있더란 얘기죠. 그게 조절세포. 레귤레이터리 T셀이라고. 보니까 이 암 안에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왕창 들어있는 거예요. 암이 그만큼 영악하다는 얘기죠. 암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멀쩡한 몸에 있는 정상 면역세포를 포섭을 해서 자기 편 만들어. 그러니까 배신자 만드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레귤레이터리 T셀을 어떻게 없앨 건가 하는 부분을 뭐 요즘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은 주로 미세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만성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환경 얘기를 했으니까 식이요법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이 대학병원에서는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뭐든지 잘 먹으세요. 뭐든지 잘 먹으세요. 실제로 암이라는 놈이 뭐든지 잘 먹어서 생긴 병이 암병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1960년대 때 암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다 사장님, 만화님이죠. 옛날 것에 비해서. 그리고 오래 사는데 암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떤 의사는 내보고 그럽니다. 옛날에 병원 안 갔으니까는 1960년대, 50년대 때 병원도 못 가고 하니까는 병이 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 많아서 그렇지. 발병률은 똑같다고 그렇게 또 우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이 생겨서 사람이 잘못되는데 그 꼭 병원 가야 합니까? 제가 레지던트 할 때 1970년대 이럴 때 의과대학생일 때 그때 40살에 위암, 40살에 유방암 진단 받으면 병원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정례보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0살이 뭐예요? 30살, 20대, 19살 유방암 환자도 봤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먹거리와 생활 방식과 생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이요법이 음식이 항암제는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저 암세포만 죽이면 없애는 거, 그것만이 치료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이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식이요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몸에 이 암이 있습니다. 암 씨앗이 있죠. 씨앗이 싹이 틀려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 책상 위에 해바라기 씨앗 놓여 있어도 1년 가도 싹이 트질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축축해진 땅에 떨어지면 2, 3일 만에도 확 올라옵니다. 결국은 조건이 맞아야 암도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엔지오제닉 스위치, 혈관 신생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암의 재발을 막는 겁니다. 암도 미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미세 환경은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하는 데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암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산성, 만성염증, 당분 이런 겁니다. 만성염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만성염증이 모든 현대병의 원인입니다. 당뇨도 만성염증이고, 고혈압도 만성염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가면역, 그것도 다 만성염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성염증을 없애는 그런 음식들이 결국은 우리가 1970년대 때, 60년대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1960년대 때 식으로 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기 시작한 게 1970년대. 그리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거의 자연에서 나온 거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진짜 음식, 항염증 음식, 알칼리 이 실제로 우리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병원에서 자꾸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러고 계속 압박을 주니까 그런가? 이래서 이제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다 알고는 있지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음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기, 우유, 계란. 오염이 가장 심한 겁니다. 우리가 야채 사면서 이 농약 묻었을까 싶어서 벌벌 떨지만 계란 사면서 우유 사면서 1등급 한우 고기 사면서 거기에 얼마나 오염이 됐을까?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염도가 가장 심한 식재료가 축산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선은 유기농 현미 채식이 대원칙입니다. 그럼 저것만 지키면 되냐? 그건 아니죠. 먹고 사는 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100점 맞으려고 너무너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게 또 만성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낙제점 없이 그저 70점, 그냥 수능 점수 관리하듯이 수능 점수에서 다 100 맞았는데 체육 30점 맞으면 망하는 거죠. 그보다는 올 70이 낫습니다. 낙제점 없이 총점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분들은 오시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식이요법 하는 게 아니고 굶어요. 나쁘다는 거 다 빼고 아들이고 와서 고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나니까는 몸에 좋다는 거는 항암도 맞아와서 죽겠는데 목구멍이 넘어가질 않으니 먹는 숟가락만 들었다 놓죠. 그건 굶는 거지요. 굶는 게 최악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면역도 없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있지만 체력이 바닥인 사람이 면역이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체력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못 먹는데 해로워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기 들은 거는 그래서 오면 가끔 이제 이제 이런 영상 보고 이래 해서 저희인데 이제 식이 상담하러 옵니다. 제가 이제 거선 요법도 상당히 이제 제 나름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인데 와서 식단 짜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거 다 말짱꽝입니다. 왜?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식단으로 짜서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생활치료 식이요법이야말로 큰 대원칙만 알고 내한테 맞는 방법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나서 불안해서 오만 거 다 끌고 놓지만 2달 못 가서 다 퍼집니다. 6개월 가면 고기 생각나고 그거 해서 고기 한 점 먹어보고 우유 한 번 먹어보고 야곰야곰 하다가 보면 1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그거 안 좋죠. 내가 길게 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그래서 옷 맞추듯이 해라. 자기한테 맞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병원 치료가 절대 다가 아니다. 물론
이 암을 관리하는 거는 뭐 수술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항암을 하든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항암 만능주의는 절대 아니고 항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되고 암 주변 미세 환경을 관리하는 거 이거 환자 몫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면역을 올리는 거 환자 몫이에요. 그래서 암 치료만은 의사 몫보다 환자의 몫이 더 많다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대학병원 치료는 반쪽짜리 치료고 미완성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에 있는 의사가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그게 아니니까 대학병원 암 치료만 그쪽 가서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불안하니까 내인데 와서는 병원서는 뭐든지 다 먹으라 그러던데요. 대학병원 가가지고는 누구가 교사리 주사 맞으라 그랬던데 그거 맞아도 돼요. 참 그렇게 참 딱한 분들도 많으세요. 자, 우리가 양식이 모자라요. 양식이 모자라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양식이 모자라. 농사만 지어서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나가고 싶어서 농부한테 저 바다에 좀 가서 고기 잡아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노? 거기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 어부한테 농사 짓는 거 물으면 그거 왜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하냐? 저 한번 나갔다가 그냥 그물 잘 치면 1년 양식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부한테 물어야 되고 농사에 대해서는 농부한테 물어야 되는데 농부한테 가서 고기 잡는 거 물으면 안 되는 거죠. 대학병원 가서 대학병원 암 치료하는 것만 묻고요. 나머지는 그쪽 얘기 들으면 반쪽 치료 받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